747페이지에 종합사례 2번을 같이 풀 건데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거기 746페이지 하단에 746페이지 하단, 그 다음에 74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까지 배웠던 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정리되어 있는 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고요. 종합사례 2번을 보시고 같이 해드릴게요. 종합사례 2번. 그 문제까지 풀면 12장이 끝나요. 아니, 적을 게 많아서 크게 적으려고, 크게. 그렇지, 크게 쓰려고. 거기 분자분모에 적어야 되니까 보세요. 이 종합사례 2번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4가지 종류의 희석증권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복잡한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 시험은 희석증권이 보통 2개 정도 나와요, 2개. 그래서, 또는 1개.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쭉.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 보세요. 자본금 변동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초가 10만 주. 일단 여기서 적을게요. 적으세요, 같이. 10만 주. 기초에 10만 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월 1일 전원선주가 전환됐는데, 일단, 요구사항을 먼저 볼까요? 요구사항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요구사항이 2가지인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전환간주일이 기초일 때고 요구사항 2번이 전환간주일이 기말일 때거든요. 자, 우리는 기초일 때만 할 거예요. 전환간주일 기초일 때만 할게요. 기말일 땐 나중에 혼자 해보시고 기초일 때로 할 거예요, 지금. 자, 기초일 때로 하시면 보세요. 4월 1일 날 전환선주가 전환됐다는 얘기는 기중 전환됐죠? 그럼 걔는 우선주 배당금 줘야 돼요? 보통주 배당금 줘야 돼요? 지금 무슨 전환으로 한다고요? 기초로는 기초. 기초로 하니까 뭐로 봐야 돼요? 보통주로 봐야 되니까 보통주 배당금 줘야죠. 그러면 만주죠, 만주. 만주를 뭐로 봐야 돼요? 만주를 뭘로 봐야 돼요? 보통주로 봐야죠, 보통주. 기초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7월 1일 날 전환사채가 전환됐어요. 5천주. 얘도요, 사채이자 줘야 돼요? 배당 줘야 돼요? 사채이자 주는 거예요? 배당 주는 거예요? 배당 줘요, 배당. 배당 줘야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보통주? 기초부터 보통주로 봐요. 기초.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신주인수권이 행사됐어요.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거는 얘는 기초간주다, 기말간주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얘는 그 행사된 시점에서 7,500주가 발행되면서 뭘 받은 거예요? 주금 납입한 거. 주금 납입한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랑 똑같아요. 유상증자랑 똑같으니까 7,500주만큼이 몇 개월 동안 늘어난 걸로 보면 되냐면 3개월 동안 늘어난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빨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추가자료 2번, 3번, 4번 나중에 읽어봐야 되고 먼저 요구사항을 보시면 요구사항 1번 기초인데요. 지금 기초일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6천만 원. 적으세요. 6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적으세요. 6천만 원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자료 좀 읽어볼게요. 748페이지 가로 2번에 전환사채와 신중사채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는 전기 발행도 있었고 50% 행사된 거고 신주인 주권물사채는 7월 1일 발행됐고 75% 행사된 거고 상환할증금 이자 나와 있고요. 세율 나와 있고 보통 가로 3번에 우선주 배당률 나와 있고 유상신주 배당기사를 납입한 때 가로 4번은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럼 이제 할 게 뭐가 남았을까 이거 기본주당 순이익 먼저 할 거거든요.
기본주당 순이익 먼저 하는데 여기서 고려할 게 뭐 남았을까요? 거기 자료 보시고. 고려할 게 배당금. 거기 우선주 배당금 보세요. 거기 전환우선주 자본금이 몇 주 있었어요? 기초에 2만 주 있었는데 만주만큼이 4월 1일 날 뭐로 바뀌었어요? 보통주로 바뀌었죠. 그 만주 없어지고 만주 보통주 생겼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환우선주 자본금 몇 주 빼야 될까요? 몇 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0% 해야 될까요? 몇 주? 만주죠, 만주. 왜냐면 뭐기 때문에 기초간주죠, 기초간주. 그러니까 만주만 해야죠,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기본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471원 나와요. 집에 가서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게 기본이 기본주당 순이익.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이제? 희석을 해야 돼, 희석.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푸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시험 문제도 희석주당 순이익을 내면요, 먼저 기본부터 계산해야 돼요. 기본주당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희석부터 하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희석이라는 것은 기본주당 순이익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본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희석은 기본주당 순이익 먼저 계산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주당 순이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희석을 보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희석 볼 수 있는 게 뭐 있죠? 희석 볼 수 있는 게 전환우선주가 있고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4가지 다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제일 먼저 전환우선주 먼저 생각하세요. 전환우선주만 생각하시면 몇 주가 보통주 될 수 있죠? 전환우선주 몇 주가 보통주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자료. 몇 주? 2만 주가 아니라 만주죠, 만주. 왜냐면 2만 주 중에서 만주는 보통주로 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만주만 더 보통주로 볼 수 있잖아요. 만주만. 그럼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만주를 보통주로 보면 뭐를 안 뺐어야 돼요? 만주를 보통주로 보면 배당금 안 뺐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당금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500만 원이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법인세 효과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당기순이익에서 뺐다니까요. 이건 세율이랑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게 전환우선주 한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전환사채 할 거예요. 전환사채 몇 주가 더 보통주로 볼 수 있죠? 전환사채가 절반이 전환된 거니까 몇 주가 더? 5,000주. 요게 12분의 12일까요? 12분의 6일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요게 12분의 12가 맞는데 이게 뭐를 잘 검토해야 되냐면은 그 전환사채가 기초부터 존재하던 거냐, 아니면 전환사채가 그 회계년도에 발행된 거냐, 이거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748페이지에 전환사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전기에서 발행됐다고 되어 있는 거는 기초부터 있었다는 얘기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어떻죠? 7월 1일 날 발행됐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환사채도 7월 1일서부터 발행됐다고 나왔다면은 얘가 아무리 이거를 희석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보통주가 된다고 해도 기초부터 보통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채 자체가 이때부터 발행됐는데. 그러면 12분의 6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도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도 바뀌어야 돼요. 여기도 만약에 이게 7월 1일 날 발행된 거라면 이게 12분의 6 돼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이 전환사채가 기초부터 있던 게 아니라 단기에 발행된 거라면 아무리 얘가 보통주가 된다고 해도 그 전환사채가 존재하기 전부터 보통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환사채가 단기에 발행된 거라면 여기다 12분의 12를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환사채가 있는 기간 동안만 곱해야 돼요. 여기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아시겠습니까? 주의하세요. 나중에 연습 문제 나와요. 지울게요. 근데 여기서는 기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12분의 12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 보세요. 분자에 뭐 넣어야 되죠? 이거 보통주로 보면 이자 비용 다시 더해야죠. 이자 비용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자 비용이 237만 5천 원. 237만 5천 원인데 여기에다가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법인세 효과를 봐야 돼. 1-0.2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좀 어렵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두 가지. 자기주식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주의해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언제부터 발행된 거죠? 7월 1일서부터 발행됐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희석을 봐도 이날부터 봐야 돼요. 7월 1일서부터 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서부터 9월 말까지 하고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7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희석 볼 수 있는 게 몇 줄까요? 2,500주고요. 요 기간 동안 희석 볼 수 있는 게 7,500주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행사된 게 몇 주라고요? 7,500주인데 이게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75%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행사되지 않은 게 몇 주? 2,500주가 있거든요. 그럼 2,500주는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행됐을 때부터 이때까지 행사해서 희석될 수 있고요. 얘는 아무리 희석을 봐도 요때부터 요때까지만 왜냐하면 언제부터 보통주 됐으니까 10월 1일서부터 보통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3개월 얘는 6개월 그러니까 얘가 단기 발행됐다는 걸 주의해야 돼. 단기 발행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면 얼마의 주금 납입이 들어와요? 주금 납입이 얼마죠? 거기 얼마냐? 한 주당 2만 원이야, 2만 원. 거기 밑에 있네, 2만 원. 어디 있냐면요. 747페이지 맨 밑에 있네, 맨 밑에. 747페이지 맨 밑에. 2만 원이라고. 2만 원이면 이거 곱하세요. 2만 원 곱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5천만 원 나오나요? 이게 1억 5천 나오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건데 이만큼의 돈이 실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봐야 되니까 이 돈을 다 뭐 썼다? 자기 주식 사는데 썼다라고 가정하재요. 가정을 지출했다 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주가 평균을 봐야 되거든요. 주가 평균이 얼마래요? 나와 있거든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눠보니까 이쪽은 5,000주가 되고요. 이쪽은 얼마 되던가요? 제가 1666 이게 1666 반올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2,500주가 발행된 줄 알았더니 이만큼 다시 샀으니까 빼보니까 얼마 늘어나게 된 거냐면 834주가 늘어나는 거고 이쪽은 이만큼 발행했는데 이만큼 샀으니까 2,500주만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몇 개월이냐면 12분의 6개월이고요. 얘는 12분의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고 나서 분자인데요. 신주인수 건물사채는 행사했다고 해도 뭐는 없어지지 않죠? 사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채에 대한 이자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냐면 상환할증금. 그 상환할증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상환할증금에 대한 이자 그게 주어지는데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법인세 효과 봐야죠. 거의 다 했네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나오냐면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몇 개가 보이는 1,000개. 그럼 1,000개가 행사될 수 있는데
얼마 들어오니 돈이? 26,000원인가요? 한 개당? 맞나요? 그럼 26,000원 곱하니까 2,600만 원이고 이거를 얼마로 나눠요? 3만 원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저게? 130 아니다. 866? 866이 되면 빼니까 얼마 되냐면 134주 곱하기 12분의 12. 분자에 뭘 넣어야 되냐면 주식 보장 비용이 20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다 했네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답 나오는 건데, 이제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가 뭘 계산해 봐야 되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요것의 한 주당 금액. 요거 한 주당 금액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은 500원 나오고요. 얘가 요거 한 주당 금액 계산해 보면 38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주당 금액 계산해 보면 154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산해 보면 11,940원. 자, 그럼 보세요. 저기 기본 주당 순이익이 얼마예요? 471원인데 얘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471원보다 얘는 어때요? 높지요? 얘는 낮지요? 얘 낮지요? 얘 높죠. 그럼 뭘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것들은 고려하면 안 돼요. 높은 것들은 고려하면 안 되고 낮아지는 것들만 더해서 희석 봐야 돼요. 그럼 답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답이 얼마 나오냐면 464원이 나와요. 그럼 이 464원이라는 것은 저기 보니까 471원보다 낮지요?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그 750페이지 749페이지 749페이지 보세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요거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기 높아진 것들을 없애버리고, 높아진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낮은 것들 있잖아요. 낮은 것들만 고려해도 간편법으로 맞긴 맞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거기 맨 밑에처럼 하는 거예요. 74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거기 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희석 효과가 가장 높은 거 있죠. 희석 효과가 가장 높은 것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요. 희석 효과가 가장 높은 것부터 대입해서요. 이걸 대입했을 때 이거보다 낮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꼭. 원래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저기다가 요거를 먼저 대입했어요. 그게 첫 번째 나와있죠. 거기 바로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저거에다가 요거만 대입했거든요. 요거만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468원 나오죠. 그게 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희석이 아니에요. 희석 맞죠? 거기까지가 됐고, 일단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거기까지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하면 될까요? 얘죠, 얘. 그 다음에 얘를 또 더했어요. 얘를 또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464? 얘보다 또 떨어졌죠? 그러면 또 희석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얘를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얘를 이거 한 다음에 또 더하면 464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가요, 얘는. 이게. 여기 떨어진 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희석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희석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게 있으면 희석효과가 가장 높은 것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떨어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희석이에요, 그냥. 그게 답.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연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751페이지 공식 방법은 여러분 혼자 보시고요. 753페이지 유용성 한계점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755페이지 보시면은 보론이 나오는데, 그 보론은 CPA 2차라고 적어 놓으세요. 보론 1번, CPA 2차.
전환증권 투자자 입장의 회계 처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시는데 잠깐만 그냥 언급만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환증권 발행자 입장에서 공부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다 발행자예요. 발행자. 이 전환증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발행자. 투자자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설명하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산 사람은요. 계정 과목 뭐 쓸까요? 사채 샀는데 사채. 사채를 사면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세 가지 있죠. 뭐가 있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전환사채. 사채니까 다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인데 읽어보시면 주로 뭘 쓸까요? 이 전환사채를 단기매매 목적으로 잘 투자 안 하거든요. 만기보유도 잘 안 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전환사채는 다 무슨 목적으로 산다고요?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이걸 만기까지 갖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사면 뭐가 많다? 매도가능증권이 거의 매도가능증권. 그거 생각하시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757페이지 보시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나오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한 사람은 세 가지 중에 뭘 쓸까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매도가능과 만기보유. 왜냐면은 얘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어요. 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행사하면 없어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행사해도 사채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760페이지 보론 2는 외화가 나와. 외화. 전환사채를 외국에서 발행했을 때 보기가 싫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발행했을 때 그 원화로 했잖아. 원화로 했는데 전환사채와 신유사채를 외국에서 발행했을 때 외국에서 그럼 달러로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때 보시는데 개념만 잡아드리면요. 일단 핵심은 그거거든요. 외화로 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외화 환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배울 건데 일단 전환사채는 외화 환산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전환사채는 외화 환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적어놓으세요. 비화폐성이에요. 전환사채는 비화폐성이다. 전환사채가 왜 비화폐성이죠? 우리 잠깐 했잖아요. 화폐성, 비화폐성 예전에 그때 19장 잠깐 봤는데 화폐성이라는 게 뭐죠? 화폐성이 화폐 금액으로 고정된 거고 비화폐성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사채라는 건 사채지만 뭐로 바뀌어요? 주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뀌면 주식은 비화폐성이거든요. 주식의 금액이라는 건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채라는 건 액면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화폐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외화 환산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762페이지 중간에 있는 외화 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얘는 어때요? 얘는 나중에 보시면 외화 환산을 매년 해줘야 돼요. 왜? 화폐성이에요. 화폐성. 왜 화폐성이죠? 얘는 행사해도 사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765페이지 연습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습 문제 제가 얘기했지만 12장의 연습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본문 내용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것만 잘 풀어도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의 95%는 커버가 돼요. 이미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연습 문제까지 안 풀어도 되는데 자기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 좀 재미가 없다 이게 더 좀 재미있는 걸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돼요. 연습 문제들은 뭐 할인 발행이 나오고요. 기중 전환에다가 뭐 이런 게 복잡하게 나와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시고 779페이지에 객관식 사례가 있는데 그건 다 하세요. 객관식 사례는 꼭 하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사례는 다 푸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력에 잠깐 하고 끝낼게요. 788페이지.
그 788페이지 그 리스. 여러분 리스는 전혀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리스 너무 처음 배운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그림 보세요. 거기 788페이지 그림 보시고 어, 12장이 어려웠는데 13장은 쉬워요. 일단 요 리스는요, 지금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업종별 회계처리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제조기업이나 이제 상기업 그 회계처리를 주로 배우다가 여기서 누구 배우는 거예요 지금? 리스 회사 회계처리하고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 배우는데 그래서 업종별 회계처리예요. 업종별 회계처리고 리스는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리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근데 여러분 리스는요,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못 해봐서 이게 낯설어 보이지만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리스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 리스를 많이 볼 수 있냐면은 병원 갈 때. 병원에 다 가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치과를 가든, 뭐 이비인후과 가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좋은 거. 뭐 기계가 있잖아요, 이거. 그거 별로 안 비싸 보이죠? 되게 비싸요, 그거. 그 앉아서 치료하는 거,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병원 의사들이 돈이 많으면 그 의료 장비들을 다 구입하면 되죠. 그 의료 장비들을 돈이 많으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돈 주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그 의료 장비가 뭐가 돼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되니까 뭐만 하면 돼요? 감가상각만 하면 되죠. 내 거니까. 그런데 병원 의사들이 다 돈이 별로 없어요. 처음 개업할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의료 장비들을 리스예요. 리스 회사로부터 빌렸어요. 이렇게. 빌렸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그것들 다 누구 거다? 리스 회사 거예요. 리스 회사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교통수단들이 그래요. 교통수단. 이런 비행기 타거나 버스 타거나 그러면 비행기 비싸죠. 그거 비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돈이 많으면 비행기를 돈 주고 사면 되죠. 미국에서. 사오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리스 회사에서 다 리스예요. 리스하니까 그거 다 누구 거냐면 리스 회사 거예요. 소유권은. 항공사들은 빌려서 쓰고 리스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느끼시고 이 리스 이용자들이 대부분 제조업종들이 리스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계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기계장치가 100억짜리예요. 100억. 100억짜리 기계장치가 얘가 필요해요. 얘가.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조기업. 이 기계장치 제조하는 기업에 가서 기계장치를 뭐 주고 사오면 돼요? 현금 주고 사오면 되죠. 현금 주고 사오면 얘 입장에서 이 기계장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유형자산이 되는 거니까 감가상각하면 되죠. 소유권도 얘 거고. 그런데 리스 이용자가 이걸 사려고 하니까 100억이 없어요. 100억이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금융기관에 갈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가서 얼마를 빌려오면 돼요. 100억을 빌려와요. 100억을 빌려오고 그 돈 가지고 구입을 하고 여기다 뭘 갚으면 돼요? 이자 갚으면 되죠. 나중에 원금 갚고 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대요. 돈 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딜 가볼 수 있냐면 얘한테 가볼 수 있어요. 리스 회사에 가면 리스 회사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요런 기계장치가 필요한데 너 빌려줄 수 있니? 그럼 리스 회사는 요 기계장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리스 회사는 돈만 있어요. 돈만 있어서 너가 필요한 게 뭔데? 물어봐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요.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리스 회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계장치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리스 회사께 되는 거예요. 리스 회사.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 기계장치 얘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를 얘가 돈 주고 샀죠, 지금 리스 회사가. 그런데 리스 회사는 이거 자기가 쓰려고 샀어요? 아니거든요. 빌려주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리스 회사는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얘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귀찮죠? 오면 또 운반해야 되는데.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설치해 주라고 그래요. 얘가 돈 주고 여기에 설치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얘가 쓸 거니까.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했을 때 리스를 3년 동안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5년짜리 기계장치를 내가 몇 년 동안 빌려준다? 3년 동안 빌려주는 거고요.
얘가 구매 계약 체결했죠. 얘하고 가서 무슨 계약 체결해야 돼요? 리스 계약 체결해야 돼요. 계약서 2번 쓰는 거예요. 구매 계약 1번 하고 리스 계약 1번 하고 이렇게. 그럼 리스 계약 체결하면 요 리스 이용자는 요 기계 장치를 이제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고 얘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꼬박꼬박 뭘 내면 돼요? 리스료 내야죠. 리스료. 결국 이 리스료에는 요 기계 장치에 대한 원금 성격과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자. 요 리스료에는 원금 성격과 이자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기계 장치를 구입하나 리스 회사에서 리스하나 결론은 같죠. 자금을 조달한 효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만큼 이자 부담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리스의 흐름이고 거기 책에 보면은 제1절에 그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78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줄인가요? 아니다. 거기 말고요. 788페이지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리스 이용자는 리스를 통해 일정한 리스료의 지급만으로 필요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산을 직접 구입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해되세요? 그 얘기? 그 얘기가 이해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 회사는 일정 기간 자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거 이해되세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당장. 소유권 얘 거예요. 얘가 유지하면서 리스료 수입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그 밑에 문단에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라고 써있죠 거기. 아니다 거기 네 번째 줄. 네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몰라도 되는 건데 이 리스가 도입된 배경이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 거 알죠 여러분 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요.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차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외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 돈을 기업들한테 이게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처음에는 은행을 이용했어요. 은행을 이용하니까 은행에다 돈 갖다 줬어요. 정부 자금을 이렇게. 그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이 돈에는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 돈 갖다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돈 갖다가 막 땅 투기하고 막 이렇게 헛된 데 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생산 설비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입했어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이 차관을 직접 여기다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직접 물건을 사서 빌려주잖아요. 이렇게. 생산 설비에 투자된다는 게 확실하죠. 얘네들이 사주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직접 생산 설비에 투자된다는 게 확실해서 더 좋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혼자 읽어보세요. 그럼 리스 회사가 뭐 먹고 사는 회사냐면은 리스 회사는 얘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 회사도 뭐 하겠습니까? 차입하겠죠. 리스 회사도 돈을 빌려요. 돈 빌리면 얘도 무슨 부담을 해요? 이자 부담을 하죠. 이자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또 뭐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죠. 결국 뭐? 마진 먹고 사는 거예요. 빌린 이자보다 얘한테 받는 이자가 더 많으면 돈 버는 회사가 리스 회사니까 결국 리스 회사도 무슨 회사? 금융회사죠. 금융회사. 거기를 보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 두 번째 리스의 자본화 논쟁으로 가시면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를 이해했으면 그 리스의 자본화 논쟁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요 기계장치 있죠? 리스 회사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 이용자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기계장치가 자산이죠. 자산. 요 자산을 리스 회사 대차 대조표에 잡아야 돼요. 리스 이용자 대차 대조표에 잡아야 돼요. 요 기계장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화 논쟁이. 이거를 얘의 자산으로 볼 거냐 이거를 얘의 자산으로 볼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형식을 우선시하면 누구 걸로 봐야 될까요? 형식을 우선시하면 얘 걸로 봐야죠. 반드시. 법적인 소유권이 얘 거예요. 실질을 우선시하면 누구 걸로 봐야 되냐면 이제 얘게 되고 그래요. 항상 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가 형식과 실질인데 거기 첫 번째 가로 1번에 자본화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자본화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누구 걸로 보자는 걸까요? 그게 리스 회사 걸로 보자는 거예요. 리스 회사. 그 밑에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리스 이용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 거부터 보세요. 리스 회사 거.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법률적 소유권이 얘 거래요. 그러니까 뭘 우선시하자? 형식 우선이에요. 형식 우선. 형식 우선. 그다음 둘째는 리스 계약은 구매 계약이나 고용 계약과 마찬가지로 미이행 계약이다. 여러분 회계 원리 때 잘 배웠으면 미이행 계약은 회계 처리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을 월급 20만 원 주기로 채용했다.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할 게 없죠. 아직까지 이행된 게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이행된 다음에 월급 줄 때 회계 처리하죠. 이게 그 똑같은 리스 계약만 했다고 해서 리스료 바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리스료 주는 거니까 리스료 줄 때 회계 처리하면 되지. 리스 계약 체결했을 때 이 자산을 넘겨받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리스 계약 체결한 게 자산 넘겨받는 계약은 아니거든요. 빌린 거지. 빌린 건데 그 계약 때문에 요 자산을 넘겨받는 회계 처리 못 한다라는 게 그 둘째의 얘기인데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 얘 걸로 보자는 건데 첫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리스료를 계산해 보니까 리스료가 대부분 뭐 이 금액을 거의 커버하더래요. 커버하고 이게 계약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나중에 리스 기간 종료됐을 때, 아까 리스 기간 3년이라고 했는데 리스 기간 종료됐을 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계약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라고 이거? 얘 거군요, 얘 거. 리스 기간 동안 분명히 얘 거예요. 얘 건데 리스 기간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계약을 했다면 거기. 그런 계약을 했다면 그건 결국 누구 거다? 얘 거다 이런 얘기 얘 거. 그게 첫째인데 여러분 최근에 자동차 리스하는 사람도 봤어요. 주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동차 리스로 사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할부로 사요. 할부로 구입하면 자동차가 바로 누구 거죠? 내 거죠. 그 대신 뭐만 내면 돼요? 할부 대금을 계속 내는 거죠. 만약에 리스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샀다. 리스로. 그럼 처음에는 누구 거죠? 리스 회사 거예요. 그 소유권이. 근데 리스료 계속 내요. 리스료. 똑같죠. 할부 대금 내는 거랑 똑같아요. 리스료 내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되는 조건이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렇게 할부 구입이랑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소유권이 먼저 넘어오느냐 나중에 넘어오느냐의 차이지 돈 내고 받는 거 똑같잖아요. 거의. 그런 얘기하는 거 이게. 그러면 거의 할부 구입이랑 똑같은 거다. 이거는 리스료 내다가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그럼 얘 거 아니냐. 다음 페이지. 둘째 보시면 리스 기간이 내용연수 중 대부분 차지하면 요 리스 기간이 요 기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면 얘 거나 다름없다. 뭐 이게 79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얘 걸로 볼 거냐 얘 걸로 볼 거냐의 결론이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냐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리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리스 자산의 소유권에 의거해서 발생하는 일체 효익과 위험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면 자본화해서 리스 이용자의 자산 부채로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 결국 요 기계장치 때문에 생기는 효익, 기계장치 때문에 생기는 위험, 기계장치 때문에 생기는 효익과 위험이 얘로부터 얘한테 넘어갔다면 그 누구 거다? 얘 거다. 이 효익과 위험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얘 거다. 이 결론이에요. 그게. 효익과 위험이 얘한테 넘어가 있다면 얘 거다. 넘어가지 않고 여기 있다면 얘 거다. 이거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그 첫째는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대요? 운용 리스다. 알아두셔야 돼요. 운용 리스. 결국 운용 리스는 자산을 얘 거로 보는 거예요. 얘 거로 보는 거예요. 얘 거로 보는 게 얘 거로. 그게 운용 리스예요. 얘 걸로 보는 게 운용 리스. 밑에서 세 번째 줄. 둘째는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를 뭐라고? 금융 리스.
금융리스는 누구 걸로 보는 거예요? 얘 걸로 보는 거예요. 얘 걸로.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실질우선이 무슨 리스입니까? 실질우선의 원칙에 적용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금융리스예요. 금융리스. 이게 금융리스. 실질우선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형식적으로 누구 거야 이거? 얘 거라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는 얘 거예요. 얘 거. 그런데 실질을 봤을 때 얘 거나 다름없으면 얘 걸로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리스? 금융리스라니까요. 금융리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잠깐 봐드릴게요. 되게 쉬운데 개념 잡을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자산을 구입하는 건 누구다? 운용리스든 금융리스 자산을 구입하는 건 당연히 리스 회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 운용리스 보실래요? 운용리스 보니까 자산 구입하는 거 누가 구입해요? 리스 회사가 구입하죠 거기. 그 다음에 자산을 얘 걸로 볼 거예요? 얘 걸로 볼 거예요? 계속 얘 걸로 볼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가 해야 돼요? 감가상각. 얘가 해야겠죠? 얘 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감가상각.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뭐만 하면 되죠? 리스료만 줄 때 리스료 비용만 처리하면 돼 거기. 얘 리스료 받을 때 수익만 잡으면 되고. 그래서 운용리스 회계 처리가 되게 편해요.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가 더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는 금융리스가 더 잘 나와요. 금융리스가 더 어려우니까. 운용리스는 쉬워요. 사실 운용리스는 얘가 샀잖아요. 얘 자산인데 계속 얘 걸로 본다니까요. 얘가 뭐만 잘하면 돼요. 감가상각 잘하면 되고 리스료 주고받을 때만 회계 처리 잘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아주. 반면에 금융리스 보세요. 금융리스도 자산은 누가 사요? 얘가 사요. 얘가 사니까 얘가 사쪽을 보세요. 샀잖아요. 얘가 샀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자산을 얘 걸로 볼 게 아니라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가 시작되면 자산을 얘가 잡아야 돼. 얘가 자산 잡고요. 자산을 잡는 대신에 갚을 돈이 생기죠. 부채가 잡혀요. 부채가. 자산이 잡히면서 부채가 잡혀요. 그리고 얘는 자산을 넘겨줬죠. 자산을 넘겨주는 대신 받을 뭐가 생겼죠? 채권. 돈 받을 게 생겼잖아요. 돈 받을 게. 채권이 생겨요. 그 회계 처리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리스료 주고받을 때 회계 처리 나중에 배울게요. 나중에 배우고 감가상각 누가 할까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얘가 해야죠. 얘가. 운용리스는 얘가 했잖아요. 금융리스는 얘가 하죠. 당연히. 얘 자산이니까 지금. 자, 그 밑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장점을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운용리스의 경우 대차대표의 리스 부채가 계산되지 않은 부의금융 효과가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의금융. 근데 걔가 지금 보니까 운용리스의 장점이에요? 금융리스의 장점이에요? 운용리스 장점이죠. 금융리스가 아니라. 잘 보세요. 리스 이용자는 리스를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다? 자금 조달 효과가 있다. 자금 조달. 자금 조달 효과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는 부채가 생겨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금융리스 하면 부채 생겨야 안 생겨요? 금융리스. 부채 생기잖아요. 거기 보세요. 부채 생겼죠. 근데 운용리스 하니까 부채 생겨야 안 생겨요? 부채가 안 생기잖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부채가 장부에 계상이 안 돼요. 좋죠. 그러니까. 그게 운용리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리스 이용자는 뭘 더 좋아한다? 운용리스를 더 좋아해요. 아는 사람이면.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게 좋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뭐가 더 편해요? 운용리스가 훨씬 편해요. 얘가. 금융리스 하면 얘가 뭐 해야 되냐면 자산 잡아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감가상각도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귀찮잖아요. 아주 거기 보세요. 근데 운용리스 하면 뭐만 하면 돼요. 리스료 줄 때만 회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금융리스가 더 많아요. 운용리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의 측면에서 봤을 땐 운용리스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다음 페이지 보시고 792페이지 용어의 정의 보시면 가로 1번에 리스 실행과 리스 기간. 리스 실행일은요 혼자 읽어봐도 돼요.
첫 번째 줄에 최초로 기산되는 날, 즉 무슨 날이겠어요? 그날이 리스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리스 기간 혼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리스 실행 가능일이 있는데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밑줄 치면은 리스 이용자를 정한 후 취득한 리스 자산의 경우엔 리스 실행일을 리스 실행 가능일로 본다. 밑줄 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리스 회사들은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고 자산을 구입하겠습니까? 리스 이용자를 정하지 않고 자산부터 사겠습니까? 당연히 정하고 사지.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는 건 드문 일이에요. 리스 회사가 비행기, 의료 장비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진열해놓고 자, 마음에 드는 거 빌려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거 미리 사놓으면 자기 자금 부담이에요. 그거 미리 사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 잘 안 해요. 얘가 먼저 달려와서 나 그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구입해서 그때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고 하는 게 대부분의 리스거든요. 그럼 거기 보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는 같아요? 리스 실행일과 리스 실행 가능일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는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기 때문에 다 정해놓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염가구매 선택권은 리스 기간 끝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요 기계 장치를 살 수 있도록 한 권리예요. 옵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옵션. 염가구매 선택권 옵션. 권리기 때문에 리스 기간 끝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 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은 그때 넘어오겠죠. 염가구매 선택권 행사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염가구매 선택권이 있으면 거의 100% 행사해요. 실무적으로 염가구매 선택권이 있으면 거의 100% 행사해요. 산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쓰려고. 구입해요. 다음 페이지 기본 리스료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리스료는.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네 가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 그 네 가지 집에서 읽어보실 때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기본 리스료는요. 어떤 거냐면 꼭 읽어보시면 궁극적으로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 다 기본 리스료예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건 기본 리스료가 아니에요. 거기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정기적 리스료인데 정기적 리스료가 없는 리스는 없어요. 지금 얘기한 거 못 적었으면 뭐냐면은 기본 리스료는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할 거라고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할 거예요.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서 나갈 거가 기본 리스료예요. 리스 이용자가 언젠간 한번 낼 거. 근데 그거 잘 보시면 정기적 리스료가 없는 리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 계약을 했다면 리스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정기적 리스료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리스료가 없는 리스는 없다. 다 있어요, 그거는. 리스료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양도가액은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할 때 그 대가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양도가액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낼 거예요, 그거? 얘가 낼 거죠? 그냥 기본 리스료예요. 그 밑에 염가구매 약정액, 아까 염가구매 선택권 있었죠? 그거 행사하면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되죠? 그게 약정액이에요. 얘 주머니 나갈 거죠? 그 다음에 보증잔존가액이 처음에 좀 어려운데 보증잔존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기계장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면 기간 끝난 다음에 내게 되잖아 이제.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이 아니면 리스 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돼. 얘 거니까. 다시 돌려줄 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보장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를 계약서에 쓴 게 보증잔존가액이에요. 얘가 보증하기로 한 거. 그 보증잔존가액에 미달하면요. 이 가치가 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책임지는 거니까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기본 리스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다음 주에 다시 할 거니까 아무튼 그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할 거다? 얘가 부담할 거예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보면 따라서 리스 물건과 직접 관련된 보험료, 수선비, 세금과 공과 등을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금액은 기본 리스료에 제외된다고 다 밑줄 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기계장치 어디 갔어요? 요 기계장치 있죠? 얘가 쓰잖아요. 기업들은 다 여기다 무슨 보험 들어야 되냐면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왜 화재보험 들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거 불나면 이거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보험에 들어요. 화재보험에 들면 뭐 내야 돼 이거? 보험료 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얘가 내야 돼요? 얘가 내야 돼요? 이 보험료를 얘가 내요? 얘가 내요? 잘 생각해보면 얘가 낼 것 같죠? 왜? 지 거니까. 타면 자기가 가슴 아프니까. 얘가 낼 것 같잖아요. 그럼 얘가 내요, 일반적으로. 얘가 낸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보험료를 내면 얘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한 이런 지출액은 다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리스 이용자한테 전가시켜요. 그 얘기는 자기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기본 리스료 계산할 때 다 포함시켜요. 이게 정기적 리스료. 리스료 계산할 때 이런 걸 다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얘가 부담하게 된 보험료는 결국 리스료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리스 이용자들이 또 다 알아요. 이제 해보면 결국 보험료는 내가 내는구나. 얘도 그걸 알면은 이게 여러분 알죠? 보험회사 친구 있으면 귀찮게 하는 거. 귀찮게 하는데 도와줄 기회가 생겼잖아요. 어차피 보험 들 거니까 친구 불러서 야 내가 들어줄게. 어차피 내가 낼 보험료라면은 내가 인심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친구 불러서 자기가 보험을 가입해줘요. 직접 가입은 직접 자기가. 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럼 이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을 직접 가입하면 얘가 보험료 낼 거 아니에요? 직접. 그럼 친구가 고맙다 그러고 뭐 챙겨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 좋고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인심 쓰고 보험료 냈으면 그렇게 얘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는 얘가 리스료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리스료에 포함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리스료에서 제외돼? 기본 리스료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미쳐주신 게. 얘가 직접 부담한 그런 지출액들은 리스료에선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기타가 있는데 조정 리스료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스자산 공정가액은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세 번째 줄. 리스 회사가 신규로 자산을 취득해서 리스하는 경우에 뭐가 공정가액이다? 취득 원가가 공정가액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는 건 대부분 새로 취득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 새로 취득하는 거예요. 대부분 새로 취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가 공정가액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취득 원가가 공정가액이에요. 취득 원가. 동그라미 3번의 무보증 잔존가액은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내재이자율은 그 내재이자율 이렇게 등호표시 하셔서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리스에서는 내재이자율이라고 해요. 내재이자율. 유효이자율, 내재이자율. 넘기시고 동그라미 5번의 가중평균 차입자율은 혼자 읽어보시는데 우리 가중평균 차입자율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몇 장에서 해봤죠 이거? 8장 할 때 금융비용 자본화할 때 일반 차입금 이자율 계산했었죠 우리. 그게 이거예요. 가중평균 차입자율.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스의 분류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리스의 분류 여기까지 할게요. 리스의 분류는 금융 리스로 볼 거냐 운용 리스로 볼 거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 리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로 출제자가 이게 기본 리스다 아니 금융 리스다 운용 리스다 언급 안 해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리스 계약의 조건을 보고 운용 리스인지 금융 리스인지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용 리스로 볼 때와 금융 리스로 볼 때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답이 달라져요.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면 무슨 리스? 금융 리스. 이전되지 않으면 뭐라고? 운용 리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기업 실무에 적용하려면 판단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금융 리스로 분류되려면 실질적인 계약 해지 금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계약 해지하면은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약금 뭐 이런 조건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 조건이 전제된 다음에 밑에 보니까 네 가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금융 리스가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약정. 리스 기간 끝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갈 거라면 뭐나 다름없다? 얘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금융 리스.
염가구매 선택권이 있다면 무슨 리스? 금융리스. 리스 기간 기준은 이거거든요. 3년, 5년인데 예를 들어 전체 내용 연수가 5년인데 이게 3년이라면 이게 몇 프로죠? 60%죠? 그러면 금융이에요, 운용이에요? 운용이죠, 이것만 봤을 때. 몇 프로가 돼야 된다고요? 75%.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리스 기간 3년에 내용 연수 4년짜리가 나왔어요. 이걸 나눠보니까 몇 프로 나와요? 7. 이 문제가 금융리스로 볼 때와 운용리스로 볼 때 답이 달라지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걸 금융으로 볼 텐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이게 이상이었던가? 초과였던가? 이게 갑자기 막 그 갈등을 때리는 이렇게 이상이면 무슨 리스예요? 금융이 맞고 초과면 운용이 맞거든요. 이게 답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다 그냥 이게 금융으로 했을 텐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운용으로 볼 때 좋은 문제였어요. 자기 혼자 운용이겠지. 만약 운용이 초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운용으로 푼 사람 다 틀렸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사람 다 맞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되냐고 이상이라고 이상.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상. 75% 이상. 75% 이상이면 무슨 리스? 금융 리스다. 그 밑에 기본 리스료 기준은 기본 리스료 방금 전에 봤었죠? 기본 리스료 4가지 있어서 4가지. 이게 방금 전에 그 4가지를 합해서 현재 가치 했을 때 요 공정가액의 90% 이상이면 얘가 다 부담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뭐다? 금융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 바로 밑에 보세요. 리스 분류 기준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4가지 분류 기준은 예시적인 기준이고 따라서 리스 소유에 따른 위험가액이 실질적으로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 리스의 경우에는 4가지를 충족하지 못해도 뭐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거예요. 금융리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밑에 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계장치를 수입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조기업들이 이 기계장치들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계장치들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리스 회사가 리스해 주는 것도 수입이 꽤 있다. 그럼 리스 회사가 기계장치를 빌려줄 때 수입을 해야 된다면 보통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수출입은. 그러면 이걸 달러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차입 자체도 달러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리스 회사들이. 그럼 차입을 달러로 했다면 갚는 이자를 뭐로 갚아야 돼요?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뭐에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환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환위험에. 그랬을 때 절대로 얘는 환위험을 자기가 떠안지 않고요. 다 전가시켜요. 어떻게 전가시키냐면은 리스료를요. 달러로 받으면 돼요. 그럼 달러 받아 달러 주면 되니까 전혀 얘는 환위험이 없죠. 그렇게 계약하거나 또는 리스료를 받는 시점에 달러로 계산한 거에다가 받는 시점에 환율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차피 받는 시점에 환율이니까 환위험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다 체결해요, 이게. 그렇다면 그 위험을 다 전가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 기계장치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뭐로 봐야 된다? 금융리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4가지는 예시적인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는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운용리스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테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